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이라는데요. 강풍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로 영하 10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주머니 속 핫팩,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명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한국 턱 밑까지 오미크론 일본 상륙했다. 지금 일본은 이 정도면 굉장히 긴장 상태고요. 우리도 지금 의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재택 치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도 최소 열흘간 격리한다. 그리고 가족들도 감염의 위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아시아 증시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기존 백신 효과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알려졌죠. 주식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코스피 지수 연중 최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미크론 얘기가 일면 톱기사인데요. 국내 오미크론 의심 환자 4명 발생했다. 일단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의심된다는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지난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온 부부 등 의심. 그리고요. 같은 비행기 탄 45명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 방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진자. 최종은 오늘 나와야 됩니다만 4천 명 훌쩍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당대표 잠적까지 주도권 싸움 점입 가경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 정도면은 단순 갈등은 아니고요. 내분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패싱 논란. 일정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하면은 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당무 보이콧 그리고 전화 연결 안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모든 일정 취소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거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한겨레 기사는요.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적고 있는데요. 당 대표가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1단 기사로 있습니다. 여당발 기사입니다. 여당 1주택에 이어서 다주택도 양도세 완화 검토. 지금 여야 합의를 통해서 1주택자 양도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기로 했죠. 이거는 거의 이제 확정이 된 듯해요.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좀 줄여줘야 된다. 이런 방향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배제 안 한다. 그러자 정의당에서는요. 이거 대선 앞두고 매표입니다. 매표행입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 그리고 뉴스에 담긴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지금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이두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처음 보는 광경이다. 무슨 광경이길래 그렇죠?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당대표의 잠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의성 파업입니다. 일정 다 취소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정도면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공약 철수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간담회 자리, 현장 자리 아니면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그걸 바꾼 듯한 발언, 번복하는 발언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철수다 이런 표현 오늘 등장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주택자 양도세. 그렇습니다. 일명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여당 내부의 반발 가능성 이런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정부가 도박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재택치료 원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은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 상황입니다. 통상 정치권에서 이럴 때 표현 쓰죠. 집안 사정 참 이런 표현 나옵니다. 지금요. 기사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잠적, 대선 코앞에 두고 처음 보는 광경이다. 자, 이 표현을 굳이 인용한 있겠죠.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면은요, 싸우던 것도 멈추고 손을 잡고 힘을 합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좀 더 소개해드리죠. 이준석 대표 전날, 그러니까 그제예요. 전날 의원 5명과 회동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뭐 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밤에요. 여기까지라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정이 다 취소된 겁니다. 당 안팎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와 해묵은 갈등이 드디어 터진 거다. 그리고 윤 후보 측이 찾아갔어요. 만나려고. 그러나 만나지 못했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시각이 갈려요.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조장하고 있다. 아니다. 윤 후보 측도 잘못이 좀 있다. 뭐 서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어제 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기사에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 그제 밤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딱 쓰면서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여기까지라는 거는 뭔가 마무리하고 끝낸다, 마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음주 페북 후 전화 끄고 잠적, 제1야당 대표의 태업이다. 음주 페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과 뭔가 저녁 자리를 갖고 귀가를 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당내에서는 이준석 처신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 그러나 주류의 대표 소외시키기다 이런 또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리는 겁니다. 뭐 선대위직 다 내려놓는 거 아닌가 혹시나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최근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실마리를 알 수 있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와 관련된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여러 가지 반응 그리고 여러 가지 전망도 있는데요.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7월쯤 돼가지고 슬슬 저 임명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랑 저랑 이간질했던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준석이 후보를 오라가라 했다, 뭐 후보를 뭐 속된 말로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게요 익명 인터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난장판 됩니다. 무슨 뜻인지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신의 역할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조금 뭐 다른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무슨 뭐 선대위를 그만둔다거나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조금 나중에 밝혀지겠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요. 이준석 대표가 일정을 다 취소한다 이런 게 알려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심각하다 아니다 모르겠다는데 심각해졌어요. 지금요. 지금 상황은. 자, 이두하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잠적. 이유가 뭡니까? 좀 깊은 내막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별로 없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억측을 하거나 저희가 예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그 이준석 대표가 그제 밤에 이제 대구 지역 초선 의원들 3명을 포함해서 예. 초선 지역 의원들 5명하고 식사를 하고 그 뒤에도 이제 참모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 그 같이 있던 그 사람들하고 또 이준석 대표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 뭐 최고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뭐 입장을 밝히는 분들은 없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 오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 후보 그 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 직원들은 이준석 대표 자택을 찾아가선지 만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실에서 나온 공지 사항이 이제 일정은 취소한다. 근데 지금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공지가 나올 수 있었고요. 예.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갔는데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자택에 찾아가지 왜 그 지역구 사무실을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지역구 사무실에 1시간쯤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뵈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못 만난 예, 거죠? 사무총장이 갔었는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에 이제 뭐 가셨다 이런 얘기도 그럼 있는데. 서울을 벗어난 거네요? 네, 그런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거예요?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건 없고 저희는 어제는 서울에 이준석 대표가 있을 거다라는 그 가정하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동선이 지역이었거든요. 마지막 일정이 그 삼겹살 방담회라 그래서 그 중소상인들 소상공업자들하고 저녁 자리에 예.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서울에 계시지 않겠냐 이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역구 사무실에 갔으나 못 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 어제 상황까지 예.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을 드리고 오늘쯤 이제 또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뵙고 예. 어떤 사정인지 좀 잘 파악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찾아가려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이두화 전 의원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이유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100% 확실 못하지만 뭔가 분위기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최소한 있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고 그 후보의 입장은 이제 선대위는 후보가 이제 책임을 지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항상 당원 당규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보다 훨씬 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그렇죠. 강력하게 규정상 이전이 있죠, 돼요. 그게. 예, 이전이 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해진 대로 이렇게 아마 이 부분을 예. 이제 운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예.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이 부분을 입장을 밝힐 테니까요.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지는 직접 그 의사 전달이 되면 이 부분 갖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억측, 예측, 예단 예. 이런 거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앞선 기사에도 있었지만 이게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일까? 왜 그런 걸까도 궁금하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는 윤석열 후보와 이 상황을 좀 같이 묶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죠. 윤석열, 이준석 치과 원인 묻자 잘 모르겠다. 이 기사는 그러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면 당대표하고 어떻게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이 깔려 있어요. 이 기사에는. 초유의 사태인데 남일처럼 답변하더라. 사무총장에게 만나보라고 얘기했다. 이거 혹시 이른바 이제 정치력, 초보 정치인의 한계 아닙니까? 라고 이 기사는 좀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반응 그리고 뭐 당내에서 그 선대위 내에서도 또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한 상황인데 혹시 연락을 하시거나 뭐 관련 소식을 들으시거나 하신 건 글쎄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또 공개 일정은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를 그만둔다고 하면 선대위를 꾸려나갔을 텐데 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정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선대위 내부에서 계속해서 자문이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잘 하는 것뿐이고. 이제 파급력이 큰 메시지죠. 예. 찬성 반대 내지는 뭐 유보적인 의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확인 들었고요. 예. 그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 민망한 일이죠. 예. 후보한테 안 좋고보다도 국민들께도 예.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죠, 지금. 아, 이거 좀 파급력 이거 좀 걱정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홍준표 의원, 최근에 이제 당내 상황에서 밖에서 쓴소리를 하는 격이 됐죠, 지금요. 본인이 만든 이 청년의 꿈 이 홈페이지, 소통을 위한 뭐 홈페이지에서 뭐 질문을 받았어요. 관련 질문. 그러자 당대표 겉돌게 하면 대선 망쳐요. 밀려난 중진들이 대선보다 자기 살길 찾기에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하태경 의원도 종종 쓴소리 좀 하죠. 대선 필승 공식 청년과 중도층 확장이다. 청년의 압도적 지지 없이 대선 승리 매우 어려워. 최근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이거 걱정됩니다라고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는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아까 앞선 기사 다뤘던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정치력 이거에 대한 지적을 나왔거든요. 지적이. 이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기사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선은 후보의 무한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리더십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또 선대위에서 또 당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대선 후보의 책임이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더십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건 사실 컵에 물이 반이나 찼냐 아니면 반밖에 없냐라는 시각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결단력을 보이는 것. 하나는 거꾸로 포용력을 보이는 것. 어느 쪽으로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결단력을 보여서 어디까지 양보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선대에 그냥 가는 것. 그럼 포용력은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최대한 들어줄게. 그래 같이 가자 하는 거. 그런데 양쪽 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결단력과 포용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포용력의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당원치 14조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거든요. 당무우선권. 당무우선권이요. 예. 그러니까 모든 후보의 당무가 다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설득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왔어요. 사실 지금 이수정 교수 문제도 그때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대표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많이 설득을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저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럼 나는 반대한 걸로 기재해달라,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쪽에서는 지지자들 쪽에서는 결단력을 보여라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쪽이느냐라는 건 아직 제가 뭐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사실 이번에 보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력을 이번에 최초로 사실 보이는 거죠. 정치력이라 하면 타협하고 설득하고 결단력 보이는 거 다 그걸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네요. 후보도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그냥 밀어붙이고 뭐 없어도 괜찮아요인지 아니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인지 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석하고 있죠. 이준석, 윤석열 갈등 위험수위인데 국민의힘 내부도 균열음이다. 뭐 출발하기도 전에 위기 맞은 윤석열 선대위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비슷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있어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화날만 하죠. 사실은 대표 패싱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이로 보면 후배지만 그래도 당대표이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한 의사가 있는 대표에게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자, 김남국 의원님. 네. 경쟁 정당의 집안 사정입니다. 지금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지금 보면 방금 들으신 목소리 저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비슷한 얘기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듯한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약간 누르는 듯한 이런 분위기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편 들고 이런 상황 전개되는 건 나쁠 거 없다 이런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른 당의 어떤 내부의 갈등 문제라서 저희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다 조심스럽다고 말씀들 하세요 지금요. 예. 예, 이제 뭐 이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후보 경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면 아래의 갈등이 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폭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또 마냥 좋지 않은 게 예. 지금 저희가 보듯이 일면의 모든 기사가 다 국민의당 이야기로 덮여 있다 이슈가 보니까 이 이슈로 간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 후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메시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묻혀서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저런 갈등 사항이 있어서 내용이 있는 거는 경쟁 정당 사항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좋긴 한데 이게 이슈가 좀 안 되고 별로 보도가 안 되는 게 좋은데 보도가 많이 된다 이겁니까 지금? 네, 너무 지금 보도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정당의 후보자의 일정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 사안의 본질은 아까 홍준표 대표가 청년의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자리 다툼, 권력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아직 선거를 치르기도 전인데 예. 선대위에서 봉사하고 희생할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면 만약에 당선이 된 이후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뭐 인수위를 거쳐서 뭐 청와대 내각을 구성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 결국 어떤 세력이라든가 권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인사가 결정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밀려나다 보면 예. 과거의 어떤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시즌2가 돼버려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아까 한겨레 기사에서 남일처럼 이야기한다. 예. 그런 수수방관한다는 대목이 적혀 있었어요. 네, 기사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조금 오만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표를 구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뛰쳐나갔는데도 예.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대면대면하고 아예 그냥 남일처럼 무관심한 이런 것은 오만하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이나 어제 화요일에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태도가 오버랩돼서 비춰지는 게 예. 청년 간담회 하는데 1시간이나 늦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1시간 늦었는데 또 어제도 충북의 간담회 공약 발표회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예. 무려 25분이나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늦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좀 행동이다. 국민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벌써 대통령이 된 거냐라는 오만한 태도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아주 거세게 비판하니까 이두아 의원께서 갑자기 딱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뭔가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반론 기회를 제가 드릴 때는 시간을 30초 정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오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후보 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단을 내려서 말을 하면 그 부분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예. 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예우도 아니거든요. 예. 직접적인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함부로 억측해서 말하는 게
대표에 대한 예, 예우가 예. 전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년 간담회나 행사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대선을 그 전에도 치러봤죠. 근데 예. 그 전에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 통제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막힌다.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동할 때 막힌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정이 저도 이제 수행을 해봤지만 후보 일정이 그 앞에 일정이 보통 그 일정이 없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예. 선행 일정이 있는데요. 선행 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랬을 예, 때 예. 후보가 그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이동하자 이랬을 때 그냥 다 들어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일정에서 너무 이렇게 그걸 다 보이고 예.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수행팀이 오히려 그런 게 있는 거지 오만한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다른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착오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실무진에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아 전님께서 그냥 제가 30초 지났어요 네, 말씀 들었는데 하는데도 계속 약간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지금 뭔가 죄송해요. 다 사정이 있었다 그 말씀을 네. 좀 길게 해주셨어요. 장윤미 변호사께는요 지금 이 상황과 청년 표심과 연결되어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봤던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금 청년 중도층 확장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도움 안 된다 지금 이 상황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자 장윤미 변호사 지금 이 상황으로 청년 표심 국민의힘을 최근에 국민의힘 쪽으로 청년들이 많이 뭐 당원 가입도 하고 표심들이 이동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짤막한 SNS 글을 올린 거에도 한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뭐 응원하는 청년들 목소리가 상당히 또 있기도 하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30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선대위에 결합하면서도 내가 이 2030 표심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선대위에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과 같은 어떤 대표와 제대로 갈등 조율을 못한 이런 후보에 대해서 과연 정치력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이런 식의 잡음이 있었던 예가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 정치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를 우대하겠다고 청년 보좌역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예. 그때 윤석열 후보의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내가 뭐 액세서리처럼 쓰지 않겠다. 단순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국정운영 파트너로까지 그 위상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예. 지금 이런 갈등을 지속하고 계속 이 수습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후보의 모습. 예. 이게 과연 조율되고 국정을 일임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실지 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오늘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바쁠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얘기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아마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디 있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것도 분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자, 제1야당 상황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여당 대선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라는 점과 여당이라는 점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약과 관련된 얘기의 무게감은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던 공약이 뭔가 바뀌고 번복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사 신문에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합니다 했다가 툭 하면 안 한다고 한다. 정책과 발언을 자꾸 바꾸는 이재명 후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바꾼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2억 국토보유세까지 이재명 공약 철수 논란이다. 그러니까 사례를 아예 제목에 달았네요. 이런 거 자꾸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표 득실 따라 공약 뒤집기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국민 반대하면 안 한다. 고집 안 한다.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음 화면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바꾼 사례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죠. 이게 가장 최근 예입니다. 국토보유세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의 밑바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오해가 많다. 국민 동의 얻는 전제로 추진하는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반대 목소리를 안 들어서 그랬습니까? 기본소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와요,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역시 강력히 주장했다가 이제 뭐 철회했다고 표현이 되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않겠다. 사실상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번복사례 아니냐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얘기했을 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러면 여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아 이건 법으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난달 8일 앞서서는 또 교계의 주장을 알고 있다. 이 일은 긴급한 사안이다. 시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여기하고 완전 다르죠, 결이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의당에서 좀 비판하는 논평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거듭되는 입장 번복에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정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신 거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의당에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국 평론가. 네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선에서는 사실 지지자들을 초점으로 한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예. 본선에 들어가면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확장이라는 것이 중도 내지는 부동층, 무당층을 향한 그런 이미지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자신이 좀 거칠고 터프하고 좀 이렇게 이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보다 더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좀 변신하고 싶은. 그렇다면 선거 전략상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략적인 어떤 측면. 두 번째는 지지율이 너무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하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답보 상태. 최근에 몇몇 여론조사에서 많이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지켜봤을 때 추세선이 사실은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 전환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정책을 바꿈으로써 뭔가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시기가 이렇게 얼마 안 남을수록 자기 캐릭터를 뚜렷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연한 건 좋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의 실천력이 강한 그러니까 한다면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 했던 말을 실천한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캐릭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재명을 합니다였어요. 근데 저 앞선 기사는 안 합니다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기사가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하려다 맙니다. 뭐 이렇게도 하려다 맙니다라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건 좀 과한 거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철학이 보여야 된다. 철학까지 훼손되면 안 된다. 아까 정의당 대변인이 무슨 정치를 하시려는 겁니까가 그 얘기거든요.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 이게 바로 사실 정치인의 철학이거든요. 그것마저 없어버리면 사실상 후보로서의 어떤 마지막 그 라인을 지금 넘어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이런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은요. 아마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층이 아주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지금요. 이 상황 자체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이딴 정책 철회, 실용 행보일까 여론 영합일까. 이건 평가가 완전 다르네요. 이건 실용입니다. 원하면 가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해야죠. 아닙니다. 이거는 여론만 보고 영합하는 거죠. 표만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선 레이스 거듭될수록 커지는 정책 리스크다. 이거는 정책 리스크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재난지원금, 국토세 등등등 번복했다. 앞서 소개해드렸어요. 내부에서는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거 자칫 일관성이 없는 이미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얼마 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거의 모든 동선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뭐 생각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 이게 실용 쪽이냐 아니면 인기의 영합이냐,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게 실용적인 어떤 리더십과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 당선되고 나서 5년 동안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한다. 당선된 순간부터 귀 닫고 뭐 측근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한다 이런 평가 많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촛불 들고 난리했는데 4대강 반대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제 바꿔가지고 말을 바꿔가지고 치수 사업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 수십조를 거기다가 퍼부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는데 예.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국민이 반대한다면 또는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 비판적인 의견도 겸허하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제가 실제 계속해서 한 5개월 동안 예.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실용적인 리더십 예. 그리고 또 합리적인 리더십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께는 그럼 추가 질문 하나를 짧게 네. 드릴게요. 아까 이제 국토보유세 가장 최근의 사례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이 반대한다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기본소득 공약 역시도 철회하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기본소득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책과 이런 것들을 진행을 예. 시작을 하면 국민에게 줬던 어떤 복지 혜택을 다시 이제 후퇴하거나 그렇죠. 빼앗을 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집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예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아주 이제 조금부터 부분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기본소득은 어떤 세금을 증세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세목을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지금 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 올해 저희가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어떤 예산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예산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보유세와 무관하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그럼 다 여론이 만약에 거치겠다라는 좀 반대 목소리가 높다면 그때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됩니까?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하면 좀 뭐 그럴 수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좀 보도가 잘못된 게 있어서 예, 어떤 바로잡으면 예. 입법이 필요하다. 예. 항상 똑같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고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법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강행 처리라든가 뭐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충분한 수기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철회라든가 다른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오는 번복 사례는 좀 적합치 않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두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실용입니까? 영합입니까? 뭡니까 이 상황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당대표 관련해서 처음 보는 사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우선 처음 보는 사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은 합니다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우리 당 이제 예. 중앙당 선대위 대변인이 이게 사실은 이재명은 철회합니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게 공약 철회라고 지금 신문에서 이제 헤드라인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예. 공약 철회를 하기 전에 선대위 철회를 먼저 했죠.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3주도 안 돼서 이렇게 철회한 거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 보는 사례죠. 예.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 하나를 또 추가하셨네요 지금 네. 사례일 수 있다고. 김남국 의원께서 좀 반박하실 거라고 손 들었는데 네.
말씀 제가 끝나시면 김남국 예. 의원께도 반박해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상민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4선인가 5선 의원이죠. 나오셔서 아니 3주 동안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후보가 불만이라고 하면서 선대위를 다시 꾸리더라고요.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뭐 김남국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선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그런 예.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여가부나 정부 부처에서 뭐 대선 공약을 개발을 했네 만에 수사를 하네 만에 이런 얘기 언론 좀 보도 잡음이 보도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하죠. 예.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야당보다 훨씬 개발하기도 편하고 아.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안정적인 예, 운영이 예.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회할 때 그러면 이건 도대체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왜 저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 그럼 지금 말하는 공약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세 번째, 이제 소통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거지만 이건 예. 이제 중심은 지켜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국민들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는지 예측은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면이 있는가 아닌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입법 간다님의 상임위원장들이랑 하면서 예. 입법 독주로 보일 수도 있는 통과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 그것과 이 그 공약을 철회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예. 여론을 반영한다 이 부분이 양립이 되는 건지 예, 예.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두하 전 의원께서 그냥 비판을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옆에 김남국 의원께서 계속 손 드셨어요. 반박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시간은 제가 아까 좀 균형을 맞춰서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그 사이에 다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핵심을 쉽지가 좀 짚고 않은데요. 핵심을 말씀해 근데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두하 의원님께서 그 후보자의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참여했던 여러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약에 대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과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 없어 보여서 정말 준비가 안 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보통 사람의 어떤 갖춰야 될 소양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설화들 예. 보면 이거는 어떤 설화가 아니라 말실수가 아니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함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많은데 어제 또 사고를 하나 치셨어요. 최저임금 없애겠다, 52시간도 폐지하겠다 이런 예,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고 법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 말을 함부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지난 토론회 뭐 경선 때는 그런 말씀하셨죠. 예. ICBM을 빌려와가지고 북을 상대하겠다거나 예, 예. 아니면 전술핵, 북한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해서 그런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현안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결국에는 그런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있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예, 예. 이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행사도는 대통령만 되고 국정을 운영하는 권력 실세들은 따로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반박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 네. 경쟁 정당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셨어요. 자, 요거는 이두하 전 의원께 진짜 핵심 딱 30초 드릴게요. 예, 반박하세요. 지금 그 최저시급제라든가 주 52시간 같은 거 제가 지금 발언 전문을 이렇게 지금 방금 보고 찾아보셨네요, 있는데요. 지금.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지장이 있으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 했지 예. 없애겠다는 말은 제 발언 전문에 전혀 알겠습니다.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뭔가 또 이렇게 좀 바로 잡았다 이 말씀 좀 강조해 주셨어요. 네. 지금요. 두 분이 지금 뭐 주제 상관없이 상대 경쟁 정당의 대선 후보의 얘기를 자꾸 이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만큼 이제 치열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다음은요. 여당 선대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뭔가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보시죠. 기사부터 있습니다.
조동현, 이수정 비교 사진 올린 여당 선대위 관계자 문매를 맞았다. 최백은 교수예요. 최백은 교수는요. 지금 여당 민주당 선대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죠.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사진을 올렸는데 뭐 외모 평가하는 겁니까? 이런 비난을 엄청 받은 거예요, 지금요. 이 두 분은 여야가 야심차게 영입한 인물들이거든요, 지금. 여성분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요. 여기 보시면 화면으로 그 사진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NS상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고 글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크게 돼 있죠? 차이는 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양 후보 영입에서 내 눈에는 후보들의 제한 가치가 보인다. 차이는 이렇게 넣은 거예요. 뭔가 설명을 내놓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자, 요런 글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차이는 딱 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돼 있었거든요. 그다음 추가적인 설명이 좀 붙은 거였죠. 사진과 함께 차이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장유인 변호사는 이 사진을 딱 보시면은 이게 차이는 비교해보라고 올린 거예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보이셨습니까? 사실 아마 최백은 교수가 올렸을 때는 비교적 신선한 인물과 또 이수정 교수는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야당 뭐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비교적 정치적인 거리가 좀 좁았던 인물이어서 그 신선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거론하고 싶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 두 여성의 사진을 특히 하나는 굉장히 좀 정제된 사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올렸을 때 외모 평가에 댓글이 달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을까 과연?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했다면 유인 아니면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사실 방임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선 국면에선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특히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도 민감하게 여기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무신경하게 이런 사진을 툭 올리고서는 나중에 해명 내용도 아니 내가 외모 평가를 유인할 것 같았으면 연예인 사진을 올리지 왜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렸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예인 사진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뭐 세 번째 사진을 둔다는 뜻입니까? 연예인 그러니까 사진을? 사실 그 해명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뭐 뜬금없이 왜 연예인 사진을 또 올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대위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뭐 설명이 지향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향 가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죠. 무슨 말이냐면 조동현 교수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수정 교수는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떠한 가치를 지금까지 표명하고 있다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서 이미 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동현 교수는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치 비교를 하라? 한쪽은 정보가 충분하고 한쪽은 정보가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진으로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냥 사진 그대로만 보게 된다. 이미지로서만. 그 차이는 그럼 사진으로 차이를 느껴라. 이렇게 지금 해놓고 가치 지향을 이야기하면 서로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죠. 사진을 보고 뭘 느꼈냐라고 물어보셔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의 크기가 달라요. 한쪽은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한쪽은 얼굴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셨나요? 사진에 이 사진 사각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크기가 다르게 보였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느꼈을 때 첫 번째 어떤 이미지로서 다가가는데 일부러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더 뒤로 가겠다 이런 그 다툼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를테면 언론에서 사진을 이렇게 매첩시킬 때 당연히 얼굴 크기를 딱 맞춰서 매첩을 시켜요.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고려 자체를 사실 이렇게 뭐 SNS에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최대한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뜻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강요하는 그런 지금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뭐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질문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두 개의 사진을 보면서.
차이는이 아니라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야죠. 저분도 전문 인력이고 아마 직장 여성일 거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저는 아이들을 2명이나 키워냈고요. 그래서 저분의 고통이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질문을 공통점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야죠. 네. 질문을 잘못하셨네요. 뭐 이런 지적이네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민주당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황운하 이어 최백은 여당 SNS 글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거 자꾸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오만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어제 경고를 좀 했죠. 자,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방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이나 이수정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100%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백은 교수님께서 올리신 글은 저도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어떤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해서 충분히 저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 그런 어떤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뭐 대신 더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좀 드리고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또 사과 말씀을 여기서 갑자기 하십니다. 지금. 네, 그런데 어제 그 조동현 교수님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더라고요. 신선한 인물이고 또 워킹맘이고 30대 여성인데 그리고 또 뭐 전문가로서의 그런 평가를 받고 네, 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어요. 또 안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또 전문성을 가진 17년 동안 뭐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도 파병 나가 있고 17년 동안 군 복무를 했던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잘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11시에 저희가 또 영입 인사 4명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에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오늘 또 영입 인사 있다는 것까지 약간 공지를 하시네요. 방송을 통해서. 아무튼 뭐 어제도 논란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개개인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역할인가 이런 거에 조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 사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거예요, 지금요. 앞서서 일명 기사 때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조금 줄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이제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뭐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오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받았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여당의 정책.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당청에서 검토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무게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 다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2개의 신문기사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관점은 다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한국일보와 한겨레 내용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걸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약간 줄여준다. 이거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먼저 한국일보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퇴로를 열어주는 거다. 뭔가 약간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좀 풍기죠. 근데 반면에 한겨레는요. 이거 대선용 선심 정책입니다. 일단 선심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부정적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기사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일보 기사는 부동산 빚장 다 푸는 여당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중립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아래부로 가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뭐 검토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곧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리고요 또 이 의미가 더 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보유세니까 종부세나 재산세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강화하지만 거래세는 인하한다. 거래세가 양도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데는 세금 많이 내세요. 대신에 그거 정리할 때는 좀 부담 없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는데 이거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차별하다.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대선 후보, 여당 대선 후보 입장과 보폭을 맞췄다. 그리고 현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전문가들은요, 매물 늘면 시장 안정 도움될 거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러나 당내에서는 반대파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일단 한국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제목부터 사뭇 다르죠?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깎아주려는 여당. 까지예요, 까지. 그러면은 다른 게 또 있었다는 거죠. 아니, 깎아주는데 그것도 깎아주더니 이것도 깎아주네요. 이런 뜻입니다. 집 팔려 해도 세금 때문에 못한다. 일시이나 방안 검토 필요하다. 요거는 다뤘는데 전문가들 대선 선심 정책이다. 이런 비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야에서 나오신 정치인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두화 전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공시가격이 워낙 크게 올라서요. 이제 예. 일반 세율을 적용해도 양도세가 워낙 높으니까 이게 중과세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정책위 의장이시죠. 이분도 계속 개인 의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앵커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열어둔 게 아니냐라고 예. 하지만 이분은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요.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는 거네요. 그리고요. 한겨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용 선심 정책 예. 그리고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 예.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깎아주려는 예, 예.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하고 차별화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 일단 이게, 진짜 말은 진짜 나왔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그 이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반대하는 의원들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 부분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낮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그죠? 경우 높게 네,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높게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실패한 정책이다. 이걸 인정하고 예. 완전 차별화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인 문제여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께서 일단 이 상황, 뭐 기사 두 가지 비교해 봤고요. 뭐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이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두화 전 의원께서는 이거 어렵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예. 문재인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했는데 이것을 또 이제 중간에 선회한다라고 한다면 예. 버티면은 결국에는 이긴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다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정책을 썼을 때에 시장의 반응을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는 되어 있지만 예.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되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라는 뭐 잠겨 평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줘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한시적인 기간에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팔 사람은 빨리 팔고 나가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그래서 잠긴 매물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 안정에 훨씬 도움을 주겠다라는 어떤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두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게 지금 아직 그 논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또 토론을 하고 혹시 의총장에서 경론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경론이 벌어질 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저희 정당이 어떤 가치나 신념에 대해서 교조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아닌 것 알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흐름, 그 가치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결과적 정의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2030 청년 세대는 그게 오히려 불공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 정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거 진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일단 뭐가 나왔어요. 얘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요.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코로나 방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변이, 지금 뭐 계속 강력하다, 엄청나다, 뭐 이런 평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되게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며칠이 지났죠, 지금. 이런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확진자들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섣부른 재택 치료 전환, 오히려 일상 붕괴를 부를 판이다. 왜냐하면 확진자와 같이 집에서 사시는 뭐 동거인들이요. 뭐 열흘 아니면 길게 20일까지 이거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요. 그럼 가족들이 그냥 다 같은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병상 부족의 재택치료 확대하는데 출근 불가피할 땐 주거분리, 뭐 전국민 이상가족들이 우려다. 그럼 따로 살아야 되는 거 이럴 땐 또.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서울 중환자 병상 91%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어제 방역당국이 여러 가지 설명 내놓은 게 있는데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두 분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김지연 뭐 보건복지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 약 배송, 수령 등 사유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다. 여기에 외출 필수, 그러니까 뭐가 예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외출 필수야. 출근은 포함 안 된다. 그럼 가족들이 출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생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자, 소년내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생활지원비 확대 외 별도 지원 검토는 안 하고 있다. 학생은 결석 처리 안 되도록 교육부 통해 조치해줘. 이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평가하고 있어요. 의사들 재택치료 방침에 기겁을 했다. 정부가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원 치료 시기 놓칠 가능성 많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아파트같이 밀집 주거를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집단 감염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거. 이렇게 되겠면은. 이런 지적 나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관점을 좀 얘기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상 부족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병상이 부족하니 집에서 자가치료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시설을 빠르게 완비하고 1일 확진자 1만 명, 중증 환자 2,000명 상황에 대응하는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방역을 위한 입국 금지 조처도 찔끔찔끔 다른 나라 상황 보며 결정하지 말고 판단이 서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면 봉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네. 뭐 시사평론가시니까요. 국민 눈높이 상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의 지금 계획이 귀가 좀 기울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짧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계획, 중기 계획, 그다음에 4차 병원 약간 얘기까지 단계적으로 어제 설명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왜 귀가 솔깃했냐면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재택 치료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그러면 몇천 명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걸 정확하게 해줬으면 안 불안한데 그게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이 굉장히 귀에 남는데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층이거든요. 근데 고령층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70세 미만만 재택치료 뭐 원하는 사람하고 70세 이상은 무조건 병원에 가게 했는데 70세 이상도 재택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가 이건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관찰, 재택방치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니터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 하는 것과 같겠냐는 거죠. 이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첫 번째가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중증 위험 군인 고령층들은 재택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들까지 재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장우희 변호사. 네. 확진자 가족분들까지 격리 상태 되는 거예요. 이분들 변호사로서 보시기 어떠십니까?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택 치료를 명목으로 동거인까지 10일 동안 사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뭐 직장에 뭐 가지 출근이 못하고 거기에는 뭐 외출 사유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실을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 부분을 강제할 경우에는 뭐 방역 체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어떤 법률적으로도 이 손실 문제, 손상 문제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가 당연히 따라 붙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더더군다나 한국처럼 이 아파트처럼 공동 밀집 지역으로 주거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나라에서 이게 또 확산이 되면 그 책임을 정부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지적대로 뭔가 원점에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 좀 보이고 계세요. 자,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마지막 기사 소개만 드릴 텐데요.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의 고대 시대 때도 반려견이 꽤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1600년 전 가야 고문에서 순장견 3마리가 나왔다. 순장견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키우던 주인이 사망을 했는데 키우던 개가 같이 순장이 된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도 반려견을 꽤 키웠고 비중을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일단 방향은 그렇게 보여요. 다음은 마지막 기사 되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실려 있네요. 중국입니다. 중국 CCTV로 언론인 유학생 실시간 감시 추적을 한답니다. 언론인 성향에 따라 빨로초로 분류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 사회로 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 또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